어머님은 저희한테 짐이에요. 솔직히 아버님 병원비로 매달 돈 나가는 거 아깝다고요. 뭐라고? 아버님은 이미 가망이 없으시잖아요. 의사도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그런데 계속 병원에 두고 병원비만 나가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네가 언제 병원비 보태준 적이나 있니? 내가 너네한테 도와달라 한 적이라도 있어? 그 돈이 그 돈이죠. 어머님 주머니에서 병원비 나가는 게 저희 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그 꼴을 저희가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요? 어머니도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생각하셔야죠.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니들 아버지가 너네들 집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아프고 병드니 이제 와서 병원비가 아깝다고.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네같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은 나한테 필요 없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윤말순 씨입니다. 말순 씨는 올해 칠순으로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분이죠. 남편 이성호 씨는 정직한 공무원이었고 말순 씨도 틈틈이 음식 장사를 해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김밥을 팔았고 나중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마련했죠. 아들 이재욱은 그야말로 금지옥렵으로 키워졌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울 근교 전세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사주었고 아이 교육비는 물론이고 자동차 구입비, 생활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죠. 말순 씨와 남편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부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말순 씨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성호 씨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였어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침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졌죠. 구급대원을 부르고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호 씨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말순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저녁 늦게까지 남편 곁에 앉아 있었죠. 가끔 간병인을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직접 돌봤습니다. 처음 1년간은 매일매일 울었던 말순 씨였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평범하게 당신과 산책하고 여행 다니던 때가 어찌나 그립던지. 요즘은 그때가 사무치게 그리워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거였나 깨닫게 되네요. 의식이 없는 남편에게도 말순 씨는 매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혹시라도 들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반면 자식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들 재욱이와 며느리 수민이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거나 아예 문자 하나로 안부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서요.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갈게요. 이런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말순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는데 매일 병원에 올 수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재욱이와 수민이가 병원에 다녀간 후였어요. 말순 씨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보니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미세하게 달싹이고 있었죠. 여보, 혹시 뭔가 들렸어요? 말순 씨는 신기해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그런 일이 반복되자 말순 씨는 확신하게 됐죠. 아이들이 다녀간 후에만 이러네.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 재욱이가 아버지 통장 정리 좀 해야겠다. 며 뭔가 서류를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통장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 며느리 수민이가 어머니 시골 땅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아이들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 씨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예전에 성호 씨가 회의록 정리할 때 쓰던 것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말순 씨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나왔어요. 간호사님, 저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에 일찍 올 테니까 남편 좀 부탁드려요. 말순 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인지 말이죠.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내 착각이었으면. 하지만 말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녹음기에서 나올 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숨겨둔 녹음기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가서는 남편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침대 밑에 있는 그 작은 녹음기에 가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 사흘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적어도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그것조차 없었어요. 드디어 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 씨는 평소처럼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슬쩍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녹음기는 그대로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말순 씨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웠지만 그래서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에는 정적만 들렸습니다. 병실 특유의 기계음과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 희미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약 30분 후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 재욱이의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며느리 수민이의 목소리도 들렸죠. 아버님, 오늘도 안색이 별로네요. 처음 몇 분간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죠. 말순 씨는 안도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오시나? 글쎄, 보통 6시쯤 오시니까 1시간은 있겠지. 그러더니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병원비 말이야.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200만 원이 넘어.
1년이면 거의 3천만 원이잖아. 말순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솔직히 병원비만 줄줄 새는데 그냥 빨리 편하게 가시면 좋겠어. 말순 씨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비로 다 쓰고 나면 우리 뭐 남아? 그냥 땅부터 먼저 넘기라니까.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모르게 해야지. 위임장은 이미 만들어놨잖아. 말순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통장에서 8천만 원은 이미 빼놨고. 문제는 땅이야.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알아봤는데 증여계약서 만들면 돼. 어차피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시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알면 어쩌지? 그때 가서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면 돼. 그래도 여보, 지금 주저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니까 몇 년은 더 사실 거잖아. 그동안 병원비로 다 날리면 우리 남겨줄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말순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자식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어때? 이제는 남편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뒤에 이어진 말을 듣고 말순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계속 이 상태일 거래.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럼 됐네. 어차피 의식도 없으신데 뭘 아시겠어. 어디 안락사가 합법인데 가서 안락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가 매일 여기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말을 걸고. 어머니 나름대로는 정성이겠지. 근데 솔직히 의미 없잖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으실걸?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말순 씨는 녹음기를 꽉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돌본 자신을 비웃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뒤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땅을 우리 명의로 바꿔도 될까? 물론이지. 나중에 문제되면 아버님이 평소에 아들과 며느리를 예뻐하셔서 미리 증여했다고 하면 돼. 증여문서도 우리가 꾸며서 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맞아. 엄마는 나중에 설득하면 돼.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줄 거 미리 받았다 하면 믿을 거야. 어차피 혼자서는 그 땅 관리도 못 하실 거고. 아들은 마치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말했어요. 8천만 원 빼낸 것도 아직 모르시잖아. 응. 통장 보관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모를 거야. 나중에 들켜도 병원비 내려고 그랬다고 하면 돼. 말순 씨는 그제서야 며칠 전 아들이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 몇 통장을 가져간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숨기려는 거였던 거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면 어쩌지? 며느리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 엄마 아직 70이야. 얼마나 더 살겠어. 그래도 요즘 노인들 쓸데없이 오래 살잖아.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요양원에 넣어도 되고. 일단 지금은 아버지 문제부터 해결하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계속 연명 치료할 거냐고 물어보던데. 응, 그거 다음에 어머니한테 슬슬 이야기해봐야겠어. 아버지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안 좋다고. 어머니가 동의할까? 동의 안 하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어차피 의료진과는 내가 주로 이야기하니까. 말순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니요.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 뭔데? 아버지가 평소에 유언장 같은 거 안 써놨잖아. 만약 써놨으면 복잡했을 텐데. 맞아. 그리고 어머니는 법적인 거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말순 씨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잖아. 아이 교육비도 들고 집값도 올라서 갈아타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자식 생각해서 이쯤 하면 욕심 그만 부리고 아버님 보내드려야지. 쓸데없이 희망도 없는 데다 병원비만 나가고 우리가 받을 돈은 점점 없어지잖아. 맞아. 부모 재산은 결국 자식 거니까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자. 아들도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후로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녹음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말순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통장을 정리하겠다고 한 것, 며느리가 땅 서류 위치를 물어본 것, 그리고 최근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한 것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였어요. 말순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들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8천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 땅 관련 서류들도 없어져 있었죠.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가까운 법무법인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녹음기와 관련 서류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 서류들을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임장 위조와 증여 계약서 조작, 횡령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식을 잃은 분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린 건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녹음된 내용만 봐도 고의성이 명확하죠. 말순 씨는 그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을 준비하시고 동시에 형사고발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드님이 위조한 위임장과 인출내역, 그리고 며느리분 명의로 넘어간 땅의 증여계약서까지 모두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순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 씨는 남편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그것이 남편의 격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다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남편분이 완전히 의식을 잃으신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손가락 정도는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의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분께서 직접 녹음하신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물론 실제로는 어머님이 하신 거지만 남편분의 의지로 녹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분은 몸을 못 움직이시는 거지 의식이 있으시고
손가락 움직임이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대화를 녹음하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 남편분도 동의해 주실 거고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위임장 위조, 횡령, 증여계약서 조작. 모든 증거가 확실합니다. 말순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도 있어요. 그것은 남편이 몇 년 전에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 관리는 아내에게 맡긴다.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남편분의 진짜 의사를 보여주는 거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 소송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당한 증여무효 소송과 위임장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제기된 거였어요. 화요일 오후 아들 재욱이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소송이요? 무슨 소송 말씀이신지. 재욱이는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재욱이와 수민이는 부랴부랴 말순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재욱이가 소송장을 흔들며 말했어요. 뭐긴 뭐야. 니들이 한 짓을 되돌려 받는 거지. 말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민이가 나섰습니다. 나 참, 하다 시어머니한테 소송을 당하네요. 어머님 지금 우리한테 짐이 되고 계시는 거 아세요? 말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은 이미 가망이 없으시잖아요. 의사도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그런데 계속 병원에 두고 병원비만 나가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네가 언제 병원비 보태준 적이나 있니? 너네한테 도와달라 한 적이라도 있어? 그 돈이 그 돈이죠. 어머님 주머니에서 병원비 나가는 게 저희 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그 꼴을 저희가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요? 우리도 아이 키우고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도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생각하셔야죠. 말순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재욱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포기하세요. 계속 이렇게 있어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병원비로 다 날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도 나이 드시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져요.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니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 우리 말이 틀렸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말순 씨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니들이 위임장 위조해서 8천만 원 빼간 거 그것도 현실이고 시골 땅을 수민이 명의로 넘긴 것도 현실이야. 재욱이와 수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그건 뭐? 아버지 병원비 내려고 그랬다고? 그럼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몰래 했어? 말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니들이 병실에서 한 말들 다 들었다. 뭔 말씀이세요? 수민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병원비 아깝다고. 어차피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왜 매일 와서 말을 거냐고. 그런 말들 말이야. 재욱이와 수민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오해? 말순 씨가 비웃었어요. 녹음까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오해야? 녹음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직접 녹음한 거야. 의식이 있으셔서 니들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녹음기를 작동시키신 거지. 이것은 변호사와 짠 거짓말이었지만 말순 씨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며느리 수민이가 반박했어요.
의식이 없다고? 그럼 니들이 올 때마다 왜 눈물을 흘리시고 입술을 떨리셨을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의식은 있지만 몸은 못 움직이는 상태라고. 말순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다 들으셨어. 니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지 말이야. 재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순 씨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생각해봐라.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런데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엄마, 그리고 수민아, 말순 씨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니한테 짐이라고?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생각하라고? 수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로 남이야. 니들한테 도움이 안 되게 살겠어. 말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재욱이와 수민이는 할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말순 씨는 변호사와 함께 추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자필 메모, 통장 거래 내역, 위조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거의 100%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말순 씨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말순 씨는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니들 자식들이 한 짓 다 되돌려 받을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 순간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순 씨는 그것이 남편의 격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위조된 위임장, 남편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 그리고 남편의 자필 메모까지. 재욱이와 수민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 오수민 명의로 넘어간 토지의 증여계약은 무효. 피고 이재욱이 인출한 8천만 원은 전액 반환. 위자료 1천만 원 추가 지급.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재욱이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말순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재판이 끝난 후 아들 부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수민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수민 씨, 사기와 문서 위조로 기소되셨다고 들었는데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집행유예라도.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민이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12년간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였어요. 재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그는 전과자가 되면서 당연히 파면되었죠. 두 사람 모두 직장을 잃으면서 가게는 즉시 파탄났습니다. 집대출금 3억 원의 이자만 월 150만 원이었는데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까지. 월 80만 원이 나가던 교육비를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집 아들이 부모 돈 훔쳐서 재판받았다며. 식물인간인 아버지 앞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던데. 정말 폐륜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결국 3개월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재욱이는 용기를 내어 말순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엄마, 저예요. 누구세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말순 씨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부부 관계까지 파탄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런 짓을 하자고 했잖아. 나 때문이라고. 너도 찬성했잖아. 결국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빚만 남아 있었거든요. 한편 말순 씨는 남편의 병실을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 정리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남겨놓은 그 땅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말순 씨는 병원비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되찾고 남편을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울을 떠나 남편과 함께 다니던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주했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서 매일 남편을 돌볼 수 있게 했어요. 1년 후 재욱이와 수민이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혼도 성립되었어요. 재욱이는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민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아들 재욱이는 시골까지 찾아가 말순 씨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말순 씨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니? 당장 돌아가거라. 말순 씨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경제적으로 파탄났으며 가정도 해체되었어요. 그들이 탐냈던 재산은 모두 되찾았고 오히려 위자료까지 받았죠. 무엇보다 말순 씨는 더 이상 배신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의 병실에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그것이 남편의 동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순 씨의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고 배신한 자식들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정한 통쾌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